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의 김지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주도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오늘 자장으로 수고해주신 조영국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제6차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인허가 전략과 사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럼은 벌써 제6차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전문가 포럼을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문가 포럼은 식약처와 안전평가원의 후원으로 저희가 이 포럼을 열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과 품목이 서로 다른 의료기기가 결합, 융합된 제품을 말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만들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이렇게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가 같이 협업해서 이러한 융복합 의료제품을 만들고 그 기술을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2027년에는 200조가 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융합 기술, NT, IT, BT 다양한 기술들이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이 인터비즈 행사와 일맥상통한 여러 기업 대표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 인허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제6차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연자분부터 제가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다양한 제약사에서 경험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굵직굵직한 제약사의 컨설팅을 역임을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 컨설팅을 지낸 전문가 분이십니다. 저희가 어렵게 대표님을 모셨고요. 또 네 분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하우스 주식회사 덴하우스의 나연숙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세인의 박경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정병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강승원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물러나고 그러면 저희 조영국 대표님께 자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쪽에서 계속 있으면 카메라에도 걸리고 여러분 시선에도 걸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빼달라고 그랬고요. 우선 주제로는 제가 발표를 한 25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토론을 해서 한 40분 정도 발표해서 원래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정의나 구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정의나 구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 얘기로는 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패널 토론이나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이해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따른 인허가와 사업화 전략.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주작용과 부작용에 따라 보조작용에 따라서 왜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허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이유도 설명드려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약간 내용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을 실제로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연구소장님과 또 대표님들, 또 사실은 대표님이시면서 또 융복합 의료 제품을 현업에서 쓰시고 계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크게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융복합 의료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 의료 제품을 그 앞에 정의와 구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사업화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화 설명 외에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그 연구원을 했었고요. 태평양에서 케토톱 개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케토톱 자체도 TDS,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 그게 의약품이지만 사실은 그 피부를 투과하는 지지체 TDS는 사실 의료기기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93년부터 태평양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연구했었고요. 2000년부터 우리기술투자는 창투에서 5년, 해외 투자는 창투에서 5년 해서 10년 동안 한 1,500개 검토해서 150개 실사하고 45개 투자해서 한 20개 정도 상장을 시켰습니다. 크리스탈 제노믹스, 바이오니아 이런 그 알만한 큰 회사들을 상장시켰었고요. 기술성 상장 제도를 좀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 마케팅, 투자 그리고 정부 컨설팅, 제가 종근당 사회이사도 했었고 테라다니텍스 부사장, 바이오니아 부사장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우량한 좋은 기술들을 사업화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상장시키는 기술성 평가 상장에 맞게 회사를 가이드해드리고 투자 유치도 하고 상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좀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은 약사법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거기에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여러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아니고 현재는 융복합 의료 제품 민원 처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게 법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의 해당 여부, 2가지 이상의 상이한 품목이 결합하거나 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이것도 의료기기고 B도 의료기기다 하면은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의료기기인지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나와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또는 조합으로 결합된 제품만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허가사항과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주작용이 무엇인지, 주로 작용하는 게 의약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에 따라서 품목 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나중에 이거를 허가 기준에 따라서 누가 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디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의료기기가 주작용이라면 의료기기 회사 쪽에서 최종 생산을 하고 의약품을 받아서 섞어서 쓴다든지 하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의약품이 주작용이라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GMP 시설이 있는 데서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해당 제품의 모양, 구조, 성상, 성분, 원재료, 그 사용 방법,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성능이죠. 작용 기전, 작용 원리,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의료기기로, 누가 봐도 의약품으로
주작용이 명시될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형태는 단일체, 합포장 또는 동시 사용이 되는데 국내는 동시 사용이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체와 합포장인데요. 단일체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기에 하나로 보이는 거 보시면은 스텐트에 어떤 약물, 보통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제나 항암제들을 매우 소량 도포해서 쓰는데 이거는 의료기기가 주작용이죠. 원래 혈관 확장을 해서 다른 질환을 막아주는 걸로 방지해주거나 치료해주는 걸로 쓰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의약품이 조금 섞여 있는. 근데 이게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아니면 의사가 스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약을 발라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부터 오랫동안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프리필드 시린지에 의약품을, 여기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례를 들었는데요. 의약품이 주작용인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합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의약 부회품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포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에도 포장만 열면 다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 생산해서 포장만 합치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응급의료 세트입니다. 그래서 솜이나 거즈나 면봉 같은 거는 의료기기가 될 테고 소독제나 약물들은 의약품이 될 건데 다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명확한 합포장 응급의료 세트. 그리고 의약품하고 의료기기를 또 밑에 보시면 약물 전달 기기로서 쓰는 의료기기가 있고 거기에 의약품 호흡기 관련된 쓰는 것들, 이렇게 스타터 키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 되느냐? 지금 세계 의약품 시장이 얼마 되죠?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얼마 될까요? 1600조, 1800조, 지금 달러당 1310원이 돼서 시장이 더 커졌는데 거의 1800조에서 2000조 사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 융복합 의료 제품이 몇 조 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거의 25조, 그리고 조만간에 한 40조, 한 5, 6년 후에는 40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장 중에 크게 차지하는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이 오토 인젝터, 당뇨 환자들이 쓰는 오토 인젝터로 매일 또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써주는 것들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붙여놓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체 시장의 55%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마이크로 니들, 이따가도 지금 이게 중요한 주제여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두 번째 시장이고 11%쯤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필,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본인과 보호자와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필 시장이 한 10%쯤 되고요. 스마트 이네일러, 호흡기 질환, 폐 질환 등에 쓸 수 있는 스마트 이네일러가 7%, 드럭 딜리버리 하이드로젤이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전반적으로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 보통 그 의약품 시장이 지금 4에서 6% 사이인데 작게는 3%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분야는 매년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가 10%나 되는 아주 성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인터뷰지에 와서 몇몇 제약사들하고 요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했더니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의약품을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미 쓰고 있는 의료기기와 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거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드럭 디바이스 컴비네이션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제일 큰 시장은 오토 인젝터
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펜 타입이 있고 아예 몸에 붙여 있는 타입이 있고 자기 핸드폰이나 디바이스에 언제 얼만큼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 혈당이 저절로 측정돼서 미리 체크해 놓은 양만큼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 정도 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조, 35조 시장의 반이 넘기 때문에 17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인데요. 이게 한 2조 5천억에서 3조. 그래서 이따가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지금 국내에서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고 일부는 화장품처럼 쓰기도 하고 있고 약물을 섞어서 전체 그 부영제와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 자체가 의약품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백본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앞에 팁만 의약품을 섞어서 쓰기도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하기도 하는데 세계 시장은 한 3조에서 4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알약은 보시는 바대로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현재 2조 조금 넘는 시장이고요. 조만간에 4조쯤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약간 논란이 있는 원격 의료 기술, 그 다음에 원격 건강 추적, 스마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 등으로 이 시장이 IT 회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스마트 이네일러의 사례는 그 이네일러에 호흡기 또는 폐질환 관련된 약물을 어떤 것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꽤 큰 2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조만간에 3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럭 딜리버리용으로 쓰는 하이드로젤 마켓도 현재 2조쯤 되고요. 앞으로 한 2조 5천억으로 매년 9.5% 성장하고 있고요. 특정 조건에서 약물의 방출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더 높은 약물 전달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또 약물의 효능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DNA 하이드로젤에 드럭을 어떤 것을 로딩하느냐에 따라서 케모테라피나 이뮤노세라피나 진세라피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몇 주 전에 바이오 USA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럭 일루팅 렌즈라고 하는데 드럭 코팅 렌즈기도 하고 다양하게 약물 방출을 하는 렌즈 또는 약물이 발려진 컨택트 렌즈를 쓰는 경우에 컨택트 렌즈에 주작용이 있고 그 가려움증이나 또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가려움 방지 또는 항생제를 매우 소량 써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또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렌즈 시장인데 한 1조 2, 3천억 현재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한 2조쯤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몇 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만 아이디어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먼저 만들어서 또 안 돼 있는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수출할 때 또 그 나라에서 허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가를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오토 인젝터의 경우에 환자나 의사가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의약품과 오토 인젝션을 시켜주는 의료기기가 합쳐진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이거는 주작용이 의약품일까요? 의료기기일까요? 의약품이다. 의약품이다. 의료기기다. 아침을 안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의료기기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편의성을 높여준 거지 약물을 용량을 줄이거나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약물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의약품이 주작용입니다. 그래서 품목허가 의약품으로 나오고 의료기기는 보조로 허가를 받는데 보조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자약은 뚜껑을 열거나 또는 약을 먹었을 때 실제 환자가 약을 잘 안 먹고는 효능이 없다고 또는 약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할 때도 어렵고
또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기도 어려운데 복약 순응도를 추적해서 의료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확실하게 이 임상 4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전자약의 경우에 의약품이다. 주작용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의약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지만 약을 조금만 쓰거나 도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 전체는 다 자기가 먹게 되니까요. 주작용은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를 전자약은 약 뚜껑을 열었을 때 체크되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그걸 촬영해서 먹었구나. 몇 시에 한 알 또는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그걸 체크하기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의료기기는 거들 뿐이잖아요. 보조이기 때문에 주작용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품목화가 의약품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GMP, 의약품 GMP 제조 시설이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주제가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 및 사업화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어디서 하느냐. 허가를 받는 주체가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생산을 하게 되는 주체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의료기기 회사가 많은 경우에 제약회사하고 딜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로 니들의 경우에 환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의료기기죠. 거기에 약물을 탑재해서 쓰죠. 이거는 의약품이 줄까요? 의료기기가 주작용일까요?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이다. 의료기기다. 의료기기가 한 3배쯤 많아요. 의약품입니다. 똑같이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함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니들은 아주 작은 니들을 써서 훨씬 큰 주사 바늘보다 안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효과를 뭘로 보죠? 안 아픈 게 주인가요? 안 아프고 약을 훨씬 적게 넣나요? 그게 아니죠. 약물은 다 쓰잖아요. 그거를 여러 바늘로 나눠서 들어가서 피부에 아픈 자극을 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의약품은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의료기기가 주작용이 되느냐는 이따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약품을 그 용도에 원래 쓰는 용도의 용량을 다 쓰지 않는 경우 굉장히 소량을 해서 어떤 물질이 항생 효과를 보이거나 조금 편리하거나 아니면 상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서브로 쓰는 경우에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많이 틀렸었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를 쓸 때 가렵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뭐가 껴서 뿌옇게 돼서 잘 못 쓰는 분들, 그리고 빨갛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그 목적에 따라 쓰려면 한 10쯤 써야 되는 거를 0.1만 써도 그런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럭 릴리징 컨택트 렌즈는 의약품일까요? 의료기기일까요? 의약품이다. 주작용이. 의료기기다. 예, 이건 의료기기가 한 10배쯤 많았어요. 의료기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힌트를 잔뜩 드리고 했는데도 꾸준히 틀리시는 분들, 예, 나중에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중에 한 20개쯤 해가지고 상도 드리고 하시죠. 예, 다음번에 7회 때는 김지 교수님께서 좀 준비해 주세요. 왜 이거를 좀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게 사업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작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생산 허가를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되면 의료기기 GMP를 가진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컨택트 렌즈에 약간의 항생제, 약간의 항히스타민제를 도포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허가를 따로 8종이나 6종 정부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데, 의약품으로 품목이 되고 의약품이 주작용이다 하면 제약회사의 GMP 생산 시설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를 그쪽에 생산해서 보내서 그쪽에서 생산하게 되는, 아무래도 아니면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우리 생산 시설을 그 안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 노하우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장 허가를 새로 받으려면.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노하우의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사전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사례를 들으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의약품 또는 의약부제품과 의료기기가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잘 따져봤더니 둘 다 의료기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의료기기, 아이디어가 좋은 서로 다른 의료기기가 합쳐진 거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의료기기가 어떤 식으로든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 명확한 거는 보시다시피 약물이 발려진, 그 약물이 항암제든 항생제든 세포성장 억제제든 어떤 것들이든 혈관 내에 스텐트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약물이 보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한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약물을 쓰는데 시린지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게 다 또는 반이 들어갔는지 다 들어갔는지를, 그리고 언제 썼는지를 측정해 주는 거, 통신을 해 주는 거,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약물과 의료기기가 있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어떤 지지체와 디스크, 약물 방출 DDS로 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쓰는 의료기기 지지체와 약물, 이것도 명확하게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과 카트리지, 거기에 펌프가 하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명확한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사례도 나올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이 의료기기인가? 금속 마이크로니들에 약물이 발려져 있으면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니들을 만들 때 이 부형제와 의약품을 섞어서 굳혀서 만들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크로 몰레큘로 캡슐화해서 세포 치료제를 했을 때 이거는 세포 치료제와 의료기기가 합쳐진 건가, 아니면 세포 치료제에 DDS 시스템이 가미된 그냥 세포 치료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 마찬가지로 세포 치료제나 또는 조직 공학에 쓰는 거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물질을 의료기기를 볼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될 건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겔을 활용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보통 우리 그 롱래스팅 하려고 의약품을 리포점으로 한두 겹 또는 마이셀로 싸거나 할 때처럼 하이드로겔도 그 정도의 DDS 방법이니까 의약품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융복합으로 봐야 되나,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융복합 의료 제품 촉진지원센터 그리고 식약처에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 센터에 김주희 교수님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또는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개발을 다 해놓고 야 저게 훌륭한 걸 개발했는데 이걸 어디에가 쓸까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정립됐을 때 특허를 내놨을 때 그거를 더 진척시키기 전에 허가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의약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누구하고 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비슷한 사용 방법, 효능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의약품, 의료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사례 그냥 한번 들으시고 똑같은 약물이나 똑같은 의료기기를 또는 비슷한 효능을 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3등급으로 또는 의료기기 4등급으로 또는 어느 나라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약품으로 또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의료기기로 이렇게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거는 의료기기 둘 다 의료기기의 합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혈액응고를 도와주는 인자 트롬빈이죠. 트롬빈과 젤라틴을 섞어서 수술 부위에 주사기를 통해서 발라주는 용도로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똑같은 젤라틴으로 매우 소량의 트롬빈이 들어간 제품이 그냥 의료기기 3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유사한 거에 플로실에 콜라겐이 들어있고 약간의 트롬빈이 들어있는 제품이 3등급 주작용 의료기기의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허가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4등급 의료기기로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 정부에서 각 국가별로 처음 기준을 만들 때 또는 여러 기업들이 와서 협의회나 협의체에서 딜을 할 때 틀을 잡기에 따라서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클리어 컷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을 해서 식약처 담당관하고 논의해서 이게 융복합 의료 제품이다. 주작용은 무엇이다. 아니면 이거는 의료기기로 해도 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의약품이다. 를 구분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분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와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약물이 포함된 렌즈 그래서 아까 좀 몇 분 틀렸던 분들은 약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약물이 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생효과, 항히스타민 효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의약품이 주작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아까 손을 몇 분 드셨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항히스타민 효과, 항생 효과를 보이는 그 작용이 주가 아니라 컨택트 렌즈를 쓰는데 가려움이나 뭔가 미생물이 자라는 불편함을 없애고 컨택트 렌즈에 잘 보이는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고 그래서 편리하게 쓰려고 그 사용 편리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가 더 주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기가 주작용입니다. 창상피복제의 경우에 창상피복제에 몇 가지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나노 무슨 거죠? 은나노 파티클을 약간 넣어서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이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의약품을 넣었으니까 창상피복제에 의약품이 주작용인가 하는데 원래 그런 항생 효과를 보이기 위한 주작용이 아니라 수분 유지나 보호를 위한 마구 형성하는 게 여전히 주작용이니까 창상피복제 이 경우의 창상피복제는 주작용 의료기기인 융복합 의료제품이죠. 의약품이 작게 설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어떤 지열 키트, 이게 상상 피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지열제가 들어가 있는 상상 피복제의 경우에 목적 자체가 빠른 지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지열제가 어느 정도 이상 용량이 꽤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작용이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밑에 사례가 골다공증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마이크로 니들 의료기기를 써 있는 의약품과 같이 쓰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되는데 주작용이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인들의 그 연구 개발하는 아이템 또는 여기에 투자자들이 계시다면 투자 검토하는 아이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사례도 설명하시겠지만 연구 개발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걸로 개발하면 금방 돼요 하는데 학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화 뒷단에 개발, 허가, 마케팅, 판매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융복합 의료 제품은 우리나라에서조차 이 규정이나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안 해서 몇 년 동안,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복잡한 부분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또는 마이크로 니들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은 바늘을 작고 얇게 만들어서 0.25 마이크로 이하로 하면 화장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그냥 의약품 원료가 아닌 기능성 소재를 써서 화장품으로 빠지는 경우가 전체 해서 한 70~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썼을 때 지금 분류 1처럼 의약품과 부영제를 같이 섞어서 고형어 만들어서 그 자체가, 의약품이 들어간 물질 자체가 바늘인 경우, 그거는 국내 현재 기준으로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개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 분야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제품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약품으로 제약회사 GMP에서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 2와 분류 3이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되는데요. 백본은 의료기기처럼 생기고 앞에 팁만 또는 팁만 발리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료기기가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거는 융복합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의료기기 부분과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아예 분류 3처럼 아까 일체형하고 하포장 있었죠. 이거는 일체형 딱 들면 하나로 들리잖아요. 분류 3도 물론 손가락을 넓혀서 들면 들리겠지만 두 개가 아예 딱 보기에 포장이 달리 되어 있는 거죠. 저거를 하포장으로 해서 주작용 의약품, 보조작용 의료기기로 해서 융복합 의료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릴 경우에 사전에 저희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지금 현재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이 식약처장, 차장 밑에 지금 담당관이 계시고요. 그 밑에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약품이 주작용이면 의약품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의료기기 심사부에 넘겨서 자기들이 주 심사를 하고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처럼 없어가지고 의약품이라고 생각해서 의약품에 넣으면 이거 의료기기가 들어있으니까 의료기기과에 가세요. 그럼 저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전에는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촉진지원센터에서 문의하시고 그걸 정리해서 여기가 정부 지원작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눠지는 거 외에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분명히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같이 지원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또는 안을 만들어서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 그 다음에 구분, 그리고 사업화와 허가를 위해서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사업화 전략 설명을 드리고 제가 뒤에 약간 융복합 의료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융복합 의료 제품도 결국 어떤 기술에 사업하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무형의 기술이죠. 그걸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기술의 사업화가 보통 정의죠. 그래서 정부 과제를 할 때나 어떨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 자금 받거나 할 때 어떤 걸 하죠?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상용화되거나 대량 생산할 때 평가를 하죠. 그때 융복합 의료 제품은 중요하게도 허가를 누가 받느냐, 전에 사례가 있느냐, 이거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10년 전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는 이게 사업화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기술 평가라는 게 기술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는 허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따가도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서 기술이 개발된 거를 라이센스인 또는 어떤 경우에 특허까지 다 사갖고 오는 조건으로 가져와서 사업화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사업하는데 또 제약회사의 의약품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3자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할 거냐는 것들이 사업화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 경우에 기술 이전 사업화 조직을 갖고 있는 TLO들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요. 거래 유형은 공동 연구 개발 또는 위탁 연구 또는 아예 아이템을 개발권과 사업권과 특허권 아이템을 다 사갖고 오는 경우 또는 회사를 사는 경우 라이센스 인 하거나 아웃. 라이센스 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화 개발할 텐데 계약금 주고 그리고 개발은 다 우리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마일스톤과 판매했을 때 로얄티를 주게 되는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권리화를 하고 법인화를 해서 상용화해서 회사를 키우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내고 나서는 바로 이게 과연 사업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그리고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료기기 회사라면 의약품이 섞여 있다면 그 의약품을 어떤 특정한 제약사만 갖고 있느냐, 그 약품은 다 특허가 끝나서 여러 회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또 코로나 때 바이오 제약 분야가 굉장히 떴다가 다시 또 기술 평가 제도를 빡빡하게 하고 지금 리세션이 와가지고 또 되게 투자가 어려운데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인력은 어떤 사람을 쓸 건지 또 중요한데 오늘 얘기 주제처럼 융복합 의료 제품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기술을 그냥 의약품을 잘 개발하고 생산 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주작용이라면 그 회사한테 통째로 파는 게 좋겠다. 나는 다른 걸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의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을 그 아이템을 다 파는 경우 또는 회사를 넘기는 경우 또는 우리가 주가 돼서 하는 경우 다양하게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동향, 허가의 동향,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허가받아서 해외에도 똑같은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허가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우리의 강점이 어떤 거고,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판매를 잘할, 뭐 오토이넬러라면 그 폐질환 관련된, 호흡기 질환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팀하고 해야겠죠. 그런 시장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약회사 중에서 어제 몇몇 광동제약이나 몇 군데 분들이 이거 굉장히 융복합 의료 제품이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좋겠다. 이미 의약품도 쓰는 거고 의료기기는 현재 사용하는 거와 유사한데 조금만 기능을 바꾼 거여서 실패 확률이 되게 낮고 성공하면 판매는 또 충분히, 그리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현업에서 이해하기 되게 쉽고,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소싱해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사용화 과정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기술을 평가 작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는데, 특허 출원은 사실은 평가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런 인터뷰지 같은 데서 우리 기술이 이런 기술인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차 갖고 갈 사람, 또는 SI로서 투자해 줄 사람, 이렇게 찾는 이런 큰 미팅이죠. 이게 20년 전에는 한 100명쯤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800~900명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을 통해서 기술 상용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지, 기술 타당성이 있는지, 재무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는 인허가 타당성이 있는지. 사실 15년 전이라면 이런 아이디어가 없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정부의 부처를 만들고 이런 촉진 지원 센터가 있지 않았을 15년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인허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주는데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융복합 의료 제품 촉진 지원 센터나 정부의 그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건 아주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잘 활용하고 네트워킹도 활용하고,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고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전략을 잘 짜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인력 관리를 잘하고 정부 지원 자금 또 파트너 아웃소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남들이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IP 관리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IP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전문 경영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부분인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융복합 의료 제품은 최근에 국내에서 이런 제도가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연구 개발 단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약품 주작용인지 의료기기 주작용인지 따라서 GMP 시설을 어떤 GMP를 가진 팀이 생산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주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인허가 생산 판매 전략을 생각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을 촉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문의도 하시고 정부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도와 용법 컨셉을 수립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키 닥터들,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남들이 잘하는 팀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이제 최근에 이 촉진 지원 센터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논의를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할 제품, 시장에 내놓고 싶은 제품이 융복합 의료 제품인지, 그리고 주작용이 뭔지,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식약처에 그리고 센터에 컨설팅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의약품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지금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의약품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면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의약품, 항생제, 항암제 또는 뭐 항히스타민제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를 만나서 서로 협업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 유통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문제, 마케팅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셔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면 허가 문제, 생산 문제, 마케팅 문제, 일부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제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50분을 그 인사 말씀과 주제 발표로 썼는데요. 제가 조금 약간 가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오늘 토론 주제는 융복합 의료 제품 시장 진입 방안 중에 이렇게 4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방식의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사례 및 사업화 전략. 두 번째는 라이센스인 방식의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사례 및 사업화 전략. 그다음 세 번째는 인수합병 방식의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사례 및 사업화 전략. 네 번째는 융복합 의료 제품 사업화 진행 시 인허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주제를 따로따로 떼서 말씀 나누기보다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오늘 나오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나오신 분들의 특성에 맞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오시는 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현장에서 또 회사에서 제품 개발하면서 또 허가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 4가지 주제를 커버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앞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의료기기가 주작용이 되고 소량의 의약품을 써서 의약품이 보조작용이 되는 그런 사례의 융복합 의료 제품을 개발했던 사례를 갖고 계신 오세인의 박경준 대표님께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발하려고 했던 제품과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옛날에 아말감이라는 재료들, 그 다음에 뭐 금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임플란트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치조골, 뼈가 되는데요. 이제 뼈가 없는 사람들은 뼈를 이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뼈는 사람의 뼈인 동종골, 동물의 뼈인 이종골, 그 다음에 칼슘과 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합성골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잠시 질문을 던져보면, 이 의료기기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리가 되는데, 임플란트가 뼈하고 비교했을 때 등급이 상위 등급일까요? 하위 등급일까요? 임플란트는 3등급이고요. 뼈는 4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임플란트는 들어가서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고체, 금속 자체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뼈는 들어가서 칼슘과 인으로 분해되고 그것이 원료로 쓰이지를 않고요. 그 공간 유지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죠. 대부분 뼈를 이식하려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인시전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고 뼈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뼈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모래 같은 애 형태로 집어넣게 돼요. 근데 이 모래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인시전을 긋고 모래를 넣었을 때 형태가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형태 유지를 위해서는 금속의 막을 위에다가 덮게 됩니다. 저희가 차단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금속의 막을 집어넣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뼈가 그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생착이 되면 뜯어내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텐트처럼 흡수성의 차단막도 쓰게 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루의 형태, 어떤 블록분의 형태로 집어넣는 기존의 뼈에서 좀 벗어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주사식으로 집어넣는다면 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임플란트보다도 자연 치아를 좀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했고 제가 보통 이제 융복합 제제의 전 단계인 복합 제제로 해서 컴포짓이라는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페이스 형태로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물이랑 섞어 놓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게 되면 못 쓰니까 이게 오래 유지를 위해서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를 시켜 놓죠. 그럼 A 성분과 B 성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A 성분과 B 성분이 잘 혼합이 돼야만 진정한 성능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뼈 성분이니까 대부분 하얀색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섞이는데 빨간색을 넣기에는 좀 뭐 피하고 섞일 테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노란색 같은 아주 엷은 색깔의 노란색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A 페이스트에는 하얀색으로 했고 B 페이스트에는 노란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항생 물질이 들어간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노란색의 인공색소가 대신에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항생제가 되게 많이 있지만 뼈에서 기능하고 치조골에 가장 약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테트라사이클린이었고 또 제품으로 나와서 인젝션 타입으로 해서 페이스트 형태로 집어넣는 그런 약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허가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저희가 모든 그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를 다 받고 의료기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자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모든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생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이 2등급의 정도 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대부분 뭐 KTR이라던가 이런 뭐 화시연 같은 데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평가를 하죠. 생물학적 평가 보고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한 줄로 다른 데로는 무슨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타났다. 독창적이다. 한 줄 테트라사이클린에 들어가 있는 약물에 대한 거는 한 번쯤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게 2018년도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때는 식약처에서 그 KTR에서 받는 순간 그 생물학적 평가 보고서 BSA에서 그 언급이 되는 순간 식약처에 문의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문의 담당관은 약물이에요. 일단 보류. 이게 이제 핑퐁 게임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 같이 신생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죠. 괜히 더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 보면 이제 찍히게 되고 영원히 이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에는 레시피를 다시 바꾸게 되고
다시 이제 허가를 트라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생태계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결국엔 못해서 다시 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랬냐면 이 평가를 좀 강화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과 쪽에서 담당을 했고 그래서 치과 대학 안에 그 평가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강화되면서 대학 안에서는 안 되고 바깥에는 연구원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거의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허가라는 것 자체가 신생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지게 되면 결국엔 다 인건비고 지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가 겨우 망할 정도의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극복하고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다는 표현이 잘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우리 촉진센터도 생기고 그래서 생태계가 옛날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을 대체하는 그래서 뭐 수성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정말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 규정이라든가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서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페이스트에 유기물하고 무기물 섞은 거에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소량 섞은 게 문제돼서 허가를 2년 동안 못 받고 시간을 네. 보내신 거네요. 제가 먼저도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이렇게도 질문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0.32%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약전에 있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식약처 관계자는 약간 주눅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식약처랑 이렇게 문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조금 약간 경로해서 드렸던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식약처에 있는 모든 평가원들, 평가심사관들은 박사급 이상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고등학생들 갖다 놓고 아니면 AI 갖다 놓고 쭉 리스트업해서 아닌 거가 튕겨 나오면 그냥 버려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급 인재들을 갖다 놓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아이고 그 4년 전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융복합 의료지원센터, 촉진지원센터도 없었고 식약처에 융복합 의료 제품을 그 심사하는 심사관 또 심사관이 그 검토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없었다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대로 그거에 따르면 이 정도는 사실은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의약품이 매우 보조작용인 걸로 그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이 있었을 텐데요. 조금 안타깝지만 또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후속으로 또 이런 분야에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를 현업에서 지금 원장님처럼 박 원장님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융복합으로 또는 이게 원래 원장님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쓰던 방법인 거죠? 본인들이 항생제를 좀 섞어서 쓰는 방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개원이들이 실질적으로 뼈를 집어넣을 때 항생제를 섞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치과 재료학이라고 하는 이공계 재료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만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고 박사 때 이제 이런 뼈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까지 가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환자들한테 트라이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제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아니면 연구 단계에서 이제 그 안전성 검사까지 끝났을 때 환자분들한테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던지죠. 이거 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재료를 연구 개발을 했는데 한 번쯤 시도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고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그 임상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허가가 안 나오는 순간 좌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박 대표님 지금 그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렇게 페이스트에 항생제를 먼저 써서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도 꽤 있나요? 실질적으로 뼈에다가 복합 제제로 해서 지금 융복합 그런 걸로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하지만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요. 스케일링은 치아 주변에 치석이 생기는데 치석은 대부분 세균이거든요. 근데 세균이 더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제거 후에는 거기에 남아있는 일부분의 세균에 의해서 계속 고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약물도 있지만, 항생제 약물도 있지만, 국소적으로 시린지의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때는 썰커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하고 잇몸 사이에, 그러니까 잇몸이라고 하면 잇몸 뼈하고 잇몸 살로 나눠집니다. 또 그래서 그 사이에다 틈새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하는, 그래서 뼈에서 직접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가능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아예 지금 이게 시장에 그 수요는 있는데 딱히 제품이 없고 지금 서커스처럼 쓰는 것만 있다고 하면 이걸 지금이라도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제품화 시키는 거를 시도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물론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4등급 제품이에요. 4등급 제품이고 인젝터블 본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치과는 대부분 다른 업체에서 의료 메디칼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저희 치과로 흡수가 돼서 전달이 되고 저희가 가장 그런 응용 과학 분야에 있는 분야라고 하면 이제는 거꾸로 저희가 이제 치과 의사이고 치과계에서 어떤 연구 개발을 했던 사람으로서 치과에서부터 이제 다른 메디칼 분야로까지 또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젝터블 본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이라던가 척추체 함몰 같은 거에 사용할 수 있는 뼈의 개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혼합해서 약물은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서방성으로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소적으로 투여하고 서방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뼈 소재에 그 다음에 유기물과의 복합 제제라면 지금 융복합 의료기기와 약물의 그런 거가 활성화만 된다면 굉장히 그 시장의 확대라든가 또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기존에는 그냥 개복하는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이 뼈의 진료의 형태도 굉장히 단순화되고 환자분들한테도 이로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마침 그 토론이 사업화에도 또 관계되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그때 특허를 냈던 게 지금 시간이 좀 갔지만 유효한 건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조골의 인젝터블 본에 사용하는 페이스트에 쓰는 항생제 융복합 의료 제품인데 이거를 척추와 골다공증까지 하면 사실은 그 시장이 정형외과 시장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다 그 특허에 좀 커버를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어떠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뼈 소재 칼슘 포스페이트와 그 다음에 사이노아클린 제제라고 해서 우리가 순간 접착제에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거의 두 개의 복합 재료를 하는 거에 이제 미국 특허까지 되어 있고요. 다른 특허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특허가 돼 있고 유지 관리가 저희 같은 그 작은 업체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PCT를 해놓고 각 나라의 특허를 낼 때마다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참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약물을 조금 더 많이 투여한 그런 것들에 대한 특허는 아직도 이제 저희들이 유효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그 세미나를 계기로 좀 좋은 사업을 또 진출을 좀 해도 괜찮겠네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약품 주작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시도하고 있는 마이크로 니드를 사업화하고 있는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정병철 대표님과 강성훈 이사님께서 회사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아이템을 좀 허가의 관점에서 또는 사업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철입니다. 저희는 2018년쯤에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DNA를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이라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 기술을 이제 양산화하고 상용화하는 일을 맡고 있는 연구소 기업의 형태로 창업이 됐고요. 저희는 저희 양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의료계나 제약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의 캐리어는 대부분 전자제품, 전자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늘 자유롭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허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라고 상상을 사실 못하고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의약품용 마이크로 니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 관련돼 있는 사항이 좀 복잡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무런 그리낌 없이 메디컬 디바이스인 줄 알고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품도 늘어나면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아마 분류를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순간 이제 저희가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그림을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며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들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그 그림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되려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메디컬 파머시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저희는 사업 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메디컬 디바이스면 우리가 제조하는 제조 환경도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정도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데 대한 느낌이 있을 텐데, 이게 메디컬 파머시로 가는 순간 저희가 파머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바꾸게 되고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내부의 조직에서도 이 제약에 관련돼 있는 연구개발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오로지 핵산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마이크로 니들의 형태를 갖추고 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마이크로 니들이 가져야 되는 기계적인 강성,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화학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갖추면은 이게 단순히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기존의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에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이게 그러면 비즈니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약사의 이름으로 마지막 제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태로 저희가 니들을 만들고 마지막 공정을 제약사에 끌고 들어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공정들을 싹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당혹해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바빠졌어요. 그래서 바빠졌고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야 가장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자원인 기술력이 내부에 유지되고, 또 고객과의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미리 제가 우리 조주필을 만나 뵀었으면 그런 고민 다 하고 들어와서 아마 미리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뭐 저희 여기 와서 이제 좋은 사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희 그 비즈니스 디벨롭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승원 이사께 한번 그런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ADM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비즈니스 디벨롭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원입니다. 일단 뭐 최근 사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최근은 어제 있었던 사례 같습니다. 어제 마이크로니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약사에서 관계자분하고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고객의 입장일 수도 있고 협력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생각외로 그 문의를 하는 제약사의 입장과 그 마이크로니들을 제공해야 되는 저희 그 마이크로니들 제조사의 입장이 처음부터 이미 이제 그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마이크로니들의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물이나 유효 물질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습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당연히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니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유효 성분을 전달할 때 그 복약이 이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에게 그 전달하는 유효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사나 이런 그런 주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유효 성분이 아무런 변형이나 변질 없이 투여가 가능합니까? 역시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주사제로 이제 투여가 될 때 또 한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약이 어려운 분한테 이게 좀 약효가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전에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방식, 마이크로니들이 처음 나와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이제 디졸빙 방식, 생분해 방식으로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스스로 개발을 했다기보다 그 디맨드한 제약사의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약효가 국소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복약을 하지 않아도 또 거꾸로 오랜 시간 천천히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는 뭐 복약이나 주사제들을 통해서 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융복합 기기였던 마이크로니들이 이제 그 의약품으로 변경된 이유가 이제 생분해성이라고 이제 아까 설명이 됐었는데 이 생분해성 사실은 이제 한계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전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뭐 코티드 방식이나 이렇게 팁 방식으로 약을 찍어서 이제 집어넣게 됐을 때 이제 변형이나 변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용량에 대한 컨트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바르고 많이 넣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용량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디졸빙 방식은 사실 원래 약품이 가지고 있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 정확한 용량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다른 투약 방식에 대비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생분해성이
탄생된 배경은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이크로니들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사업을 어느 분야에든 다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인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라는 이제 생각은 뭐 사실 저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제약사 쪽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같이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약사가 고객이냐 협력사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의 비즈니스 케이스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의약품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라이센스 인아웃이나 뭐 그쪽 제조사에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기본 개념 어느 약품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그걸 딜리버리 하겠다 뭐 DDS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그 자체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 니들 자체의 아이덴티파이가 좀 부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이제 그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 마이크로니들의 방향 또한 그동안 사실 규격화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떤 물질을 탑재하더라도 저희들이 규격화된 그 제품을 드리게 되면 주사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정말 폭넓은 그 의료계의 그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신 바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나 허가 규정 같은 것들이 그 사업의 그 규모나 방법 또는 뭐 허가에 대한 것들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 제가 드리면 그러면 기계연에서 DNA를 활용한 마이크로니들 원천 기술을 가져오실 때 모든 기능에 대해서 모든 약물 탑재를 다 허여받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계받은 기술은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제조하고 DNA를 이용한 마이크로니들이라는 제형이고요. 예. 그게 추가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예. 거네요.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규격화한 플랫폼 기술로 또 응용 개발을 하시면 어떤 의약품이든지 다 쓸 수 있는 네, 플랫폼 그렇습니다. 기술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테리토리는 국내 및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럼 되게 넓게 잘 잡으셨는데 지금 대표님 아까 그 이사님하고 고민하신 것처럼 의약품으로 지금 그 분류가 되면서 제약사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업화를 할 또 생산을 또 준비하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회사가 가진 거라고는 기술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또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 있는 더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핵산을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 있는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조건이라는 게 이제 의약품이 되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제조사 그 제약사에 그 제조 라인에 들어가서 저희가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까지는 저희가 제조를 하고 마지막 약을 탑재하는 구간으로 제조 공정을 나누어서 제조사 제약사로 다시 이제 그 중간 단계의 중간재를 이전해서 제조하게 하거나. 그럼 그 두 번째 말씀은 반제품으로 넘겨서 최종 의약품 탑재하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럼 공정 개발을 그것도 새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우리 노하우를 덜 뺏기게 되는 그렇습니다. 전략이시겠죠? 예. 아마 뭐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하우가 빠져나가는 게 사람에 의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외부와의 협력에 의해서 빠져나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피고용인들이 회사를 관두고 나갈 때의 기술 보호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어느 1인이나 어느 사람이 전체 공정을 다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CDA 상에 그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에 책임까지 묻게 꼭 CDA를 저희 같이 체결합니다.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예, 그래서 대표님 그 사업화 관점에서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그 정부 출연연에서 원천 기술을 그 모든 약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 테리토리에 대해서 받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규격화 후속 개발을 또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됐을 때 그 후속 개발을 더 하고 대량 생산 개발하시고 이랬을 때 그 기술에 대해서는 그 소유나 사업화했을 때 로열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사업을 제가 처음 맡으면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기술을 가져서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할 때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 앞에 계셨던 대표이사님 사임하시고 뒤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와서 이렇게 계약서들을 쭉 보니까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받은 기술을 베이스로 만든 추가적인 기술의 특허는 정부 출연 연구소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그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틀도 갇히게 되고 뭔가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남들의 깍두가시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투트랙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전 받은 기술을 베이스로 양산화하고 제품화하는 거는 어쨌든 앞에 시간이 많이 축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양산화시키고 뭐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 기술을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다뤄본 거라 맹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기술들을 리뉴얼하는 그래서 뭐 제조 공정도 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트랙을 타는 그런 그 투 트랙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특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좋은 그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그러면 국내는 이렇게 그 아예 처음부터 혼합돼서 하는 거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약간 사업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장은 해외 시장이 훨씬 크니까요. 분명히 해외 그 사업 개발, 해외 수출 또는 해외 공동 개발 같은 걸 고민하실 텐데 해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전략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아직은 저희가 뭐 이 체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는 해외 파트너를 찾거나 뭐 그런 일들을 우선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저희 기술을 알리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뭐 이런 찬스나 또는 그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기술 또 저희가 마이크로 니드를 하면서 여기에 약물을 탑재했을 때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들 뭐 예를 들면 뭐 약이 디졸빙돼서 들어가는 속도의 문제라든지 용량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적절한 부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저희 기술력으로 커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선전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지금 그 앞에 그 ADM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요 회사도
공공기술을 라이센스인해서 자체 내에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구강 전문 의료기기 개발사인데요. 덴하우스의 나윤숙 연구소장님께서 회사 내에서 지금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덴하우스는 콜라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제 단백질 의약품과 섞어가지고 치주골 재생을 촉진시키는 처음부터 이제 융복합 이 의료 제품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패널 토의를 듣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기 이제 오세인 대표님이 처음에 본인의 기술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ADM 이 바이오 ADM이 여기 이제 회사처럼 이제 그 외부의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융복합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덴하우스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회사 대표님이 처음에 이 콜라겐과 단백질 의약품을 이제 섞어가지고 임상에서 그 뛰어난 이 골재생 그 효과를 보시고 이거를 제품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인력이나 또 특히 인허가 관련 쪽에 전문가가 이제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건 100% 그냥 의료기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식약처와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가 아니고 이제 융복합 제품이고 그리고 의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많이 이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제가 작년에 운이 좋게도 이 아주대 이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랑 이제 연결이 돼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융복합 의료제품의 이제 허가를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됐고요. 모든 창업하시는 특히 연구자 창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 해가지고 뭐 도약, 뭐 성장 이렇게 쭉쭉 그 정부 과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제품 개발을 진행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 말씀드렸던 이 콜라겐 기반 제품은 이 한 서너 개의 정부 과제를 통해 가지고 최종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제품까지 시제품이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는 이제 과제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 정부 과제에 그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센터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공공연의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과제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 과제를 저희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가 구강 관련된 이제 전문 회사다 보니까 그 관련 이제 기술들을 쭉 검색을 이제 실시를 해서 한 서너 가지 이제 후보 기술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제 이전해 주시는 플랫폼 기관에서 요거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 모델 그 시장 보고서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보고 판단을 해서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술이 우리 회사에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선정한 기술이 이제 저희는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제형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이제 하이드로겔 같은 경우는 이 수분 환경에서는 이 탈락이 굉장히 쉽게 되는데 이제 구강 전방용이다 보니까는 이 수분 환경에서도 잘 부착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하이드로겔을 이제 제형화하게 될 때는 가교제를 넣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남아있는 이 가교제들이 이제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가교제 없이 순수하게 폴리머만 가지고 가교하는 이 기술을 이제 공공연구원에서 이전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기술을 저희가 이전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요즘은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할 때 선정되는 기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기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내는 요즘 과제들은 나중에 이 사업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타겟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제 그 명시를 해야지 과제 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과제를 지원을 했을 때는 구강 전망용 약물 전달 그 하이드로겔을 만들겠다. 그리고 약물은 실제 지금 치과에서 사용하는
오랫동안 이제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약물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딱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시장도 실제 저희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가점이 돼서 저희가 이 과제에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과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작은 벤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제도 저희가 토의를 할 때 나온 문제이지만은 지금 저희 여기 다 있는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 다 의료기기가 이제 기반인 회사다 보니까 의약품을 이제 봉입을 하게 되면은 이 의약품 GMP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과제로 제출을 한 거는 의약품이 이제 주작용이기 때문에 융복합 제품이지만 의약품으로 그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의 이제 앞으로 구축할 생산 시설은 의료기기 기반인데 이제 의약품으로 이게 품목 분류가 되다 보면은 이건 기술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은 개발을 했지만 막상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사업화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 하이드로겔이 이제 약물 전달에 관련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하이드로겔 자체로도 의료기기로 저희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마스크팩 쪽으로도 저희가 다양하게 이 사업 확장성을 어제 확인을 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토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어제 이 그 논의 때문에 지금 토론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약물과 우리 하이드로겔 의료기기의 융복합인데 약물을 소량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약물이 주작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약품 GMP 시설이 있는 우리가 그거를 또 허가 내기는 너무 일이 커지니까 의약품 GMP가 있는 제약회사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제약회사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는 제약회사하고 어떤 조건에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번 인터비즈 기간 동안에 저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이제 큰 제약 회사들이 몇 군데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기술을 이전받고 초기 개발 단계인데 실제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개발이 끝난 이 단계를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이제 전체 이제 이제 큰 제약회사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 전체를 다 라이센스 아웃하는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다들 이제 그 회사의 대표님들은 내가 제품도 개발을 하고 생산도 하고 이 마케팅도 내가 다 잘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지만 실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굴곡이 있으시고 이제 난관들이 많이 부딪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회사는 거기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만약에 제약회사 이제 큰 제약회사와 협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공동으로 잘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부에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 외부 인력을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작은 벤처 회사한테는 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러한 뭐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많은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 벤처 회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작은 벤처들 저는 이제 벤처들 한 1,000몇 개 보면서 그 검토를 해보다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웬만큼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사실은 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되고, 사실 특허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버리는 게 사실 더 큰 기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대형 제약사나 큰 기업들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런 이제 3,000명이나 모이는 이런 기술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처럼 기술을 사고 파는 시장이 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라면 잘 포장해서 설명해서 아예 초기에 통째로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하이드로겔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가교를 하고 구강 수변 환경에서도 탈락이 안 되는 원천 기술을 정부에서 지금 기관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우리 소장님 계신 덴하우스에서 추가적인 후속 개발이나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어떤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후속 개발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패치 형태의 약물 전달형 이런 제형을 우선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전 받은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지금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 이제 뭐 새로운 그런 고분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형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저희가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허가 받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폴리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치 형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폴리머를 이제 섞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이나 방사선 조사량을 바꿔가지고 이런 점도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술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따로 나중에 약물을 봉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처럼 초기에 이 약물을 같이 봉입을 해서 이제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요. 이제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 의약품이나 뭐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케미칼류의 약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드로겔 자체가 이제 의료기기로만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상 피복제나 또 유착 방지제 이쪽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창상 방지제나 유착 방지제 뭐 이런 창상 피복제 같으면은 의료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이센스인한 원천 기술에 제형 기술이나 점도 강도를 변형시키는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술의 소유나 거기에 대한 기술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ADM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네, 정부에서 이전 받은 기술은 이렇게 이제 기관별로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제 전용 실시권 하고 전용 실시권까지 주는 이제 기간이 있는 반면에 이 통상 실시권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소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통상 실시권은 A라는 회사한테도 줄 수 있고 B라는 회사한테도 줄 수 있고 여러 개에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에 이제 겹치는 회사는 이제 주지 말라라고 이제 계약서에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시거나 그 부분들을 이제 연구자분하고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강조해드리면요, 정부는 사실은 국내 모든 기업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전용 실시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는 통상 실시권 주기 때문에요. 자기네 테리토리, 에리어, 분야는 아예 우리만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아마 또 하나는 그렇게 했더라도 공동 개발해서 응용 개발을 많이 해서 특허를 또 내놔야 아마 사업하기에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죠? 거의 이 제형 기술도 원천 기술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형에 관련된 어떤 기술은 저희한테 기술 이전한 기관과 특허가 공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공동으로 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기업들이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네요. 그렇죠. 공동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의 이제 허락이 없이는 네. 이제 그 데 연구소도 못 주니까. 다른 곳에다가 이 특허를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기술 이전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이제 회사의 특허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를 빨리 이제 출원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주제 발표와 토론, 패널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나온 주제에 대해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와 사업화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지금 그 전문가 패널들께서 지금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 토론 주제에 맞는 또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만큼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 답변을 다 못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 센터에서 또 후속적으로 또 파악을 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누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저 오른쪽 중간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IMGT라는 회사에서 저는 뭐 사실은 기술은 모르고요. CFO인데 저희도 이제 융복합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 이야기 이제 잘 들었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제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이제 식약처 문을 이제 두드릴 때만 해도 융복합 지원센터도 생기고 해서 의료기기 따로, 의약품 따로 이렇게 뭐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센터는 생겼는데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분들이 그 부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 부서에서 더 이제 지원받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지금 이제 잘 모를 지경인데요. 오늘 말씀 쭉 듣다 보니 결국은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식약처 각성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식약처가 사실은 예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주무관들 만나니까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저는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분들이 FDA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식약처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FDA로 가십시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수요자고 이런 이제 주최 측에서 이런 자리에 사실은 식약처 분들 좀 모시고 오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 분들도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이제 바이오 벤처 이렇게 많이 모으는 자리는 아마 이런 행사밖에 없을 건데요. 막상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예산을 좀 더 늘려야겠다. FDA에 뭐 한 반은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돼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주무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외부의 컨설팅 회사 전문가 찾느라고 얼마나 뭐 어렵습니까? 그 돈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모아서 식약처에서 사실은 실력이 출중하고 예산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면 우리가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애티튜드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좀 조성을 해야 되고 내년 인터뷰저 바이오에는 식약처하고 국회의원들도 좀 모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자리를 좀 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좀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MGT의 CFO님 너무 그 직설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그 두 번째 질의를 받기 전에 교수님 요거는 꼭 편집하지 마시고 그 제대로 다 실어서요. 그 식약처, 국회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그분들이 바빠서 못 오셨지만요. 이게 지금 다 촬영돼서요. 저희 발표한 거, 패널한 거 지금 CFO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너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지금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규제 혁파를 위한 하나의 어떤 시도 내지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의약품인 것과 그리고 의료기기인 것과는 전혀 사실은 다른 거고 그 생애 주기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검증되는 기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합쳐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박경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뭐 이렇게 생각을 저도 좀 했던 게 굉장히 조금 마음이 프러스트레이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빨 자체가 노랗게 변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빨이 나오기도 전에 노랗게 돼가지고 나와서 이거 완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임신한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에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생기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임상의사들은 그 부분을 사실 의대생 때부터 알고 있고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뼈에 그 어떤 컴파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생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아주 적은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긴 기간 동안 그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정식으로 사실은 그 임상시험,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특정 형태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는 약이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제로 굉장히 고용량으로 주기도 하지만 적은 용량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회사에서 하는 인디케이션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뭐 이거는 뭐 감기에만 쓰는 약입니다. 뭐 이런 약은 사실 없지만 어떤 병에 대해서 쓰는 약입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부작용으로 이거는 소변을 잘 보게 만드네요. 그러면 소변을 잘 보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원래는 감기약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거냐라는 인디케이션 확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나긴 역사가 있었고 그 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역사들을 봤을 때 이제 큰 부작용들이 사회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는 규제 장치고 이게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 장치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뭐라 할까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의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 좀 더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땐 융복합 트랙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력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그 아무리 적은 용량을 쓰더라도 의약품이 지금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자료 제출 외에 또 추가적인 뭐 적응증 확대에 해당하는 뭐 브릿지 임상이든지 또는 또 그에 해당하는 임상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추가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지금 다음 또 행사가 있어서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